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참 긴 터널 같았습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잘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안 풀릴까 고민도 많이 하고 점도 많이 보러 다녔지만 점쟁이들은 내 타고난 팔자가 좋은 팔자가 아니다. 평생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 혼인은 하지 말아야 그 사람이 행복하다. 라는 말까지 들었네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팔자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명은 바뀌는 거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말. 나이 40이 넘어서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5살 때쯤인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이 저를 고아원에 버리듯 맡겼고 그렇게 원장님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태생부터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저는 그곳에서도 늘 혼자였습니다. 나중에 커서 원장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서가 나는 처음에 더 만났을 때 너 말 못하는 앤 줄 알았어. 원에 처음 들어왔는데 입만 싱긋 웃고 말 한마디를 안 하는데 어린애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있는지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라면서 그때를 회상하시는데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도 말이 많거나 수다스러운 편은 아닙니다. 아마 그때의 영향이 크겠죠. 사람들은 보통 초등학교 전, 그러니까 4세 5세 정도의 기억들은 대부분 잊고 살지만 저는 그때가 제 인생을 뒤집었던 기억이라 그런지 어른이 제 손을 잡고 고아원에 저를 보냈던 기억, 그리고 매일 엄마 아빠가 싸우던 기억들이 40이 넘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네요. 어린이집은요, 그곳에서 한글도 배우고 덧셈 뺄셈도 배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학교에 갈 때 저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원장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선생님 저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안 갈래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라면서 매일 고아원에 붙어 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규율이 있거나 누군가 나에게 강요하고 압박당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개근상은커녕 별사고를 치지 않아도 학교를 자주 빼먹는다는 이유로 문제아로 낙인됐습니다. 한 선생님은 저한테 아이 대놓고 내가 부모 없이 자라서 이렇게 삐뚤게 크는 거야. 다른 애들 좀 봐라. 누가 학교를 안 나오나 다 학교 나와서 선생님 말 듣고 공부 잘하잖아.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는 거야? 고아인 거 티내는 거야? 라면서 핀잔을 준 사람도 있었네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런 것도 폭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애들을 두들겨 패던 때라 저런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부모가 없어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나이가 어리다 보이 어디 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고아원이 아니면 저를 받아주는 곳도 없을 거라는 걸 일찍 알아서 사고 안 치고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고아원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정말 상상 이상으로 고아원을 찾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와서 고아원에 맡겨줬다가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면 부모가 울면서 찾아와 다시 우리 애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애를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라면서 다시 가족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성격이 얌전하거나 외모가 좀 예쁘장하다 싶은 애들은 곧잘 입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저는 늘 입양선에서는 빠지게 됐는데 아마 제가 말도 없고 매일 표정도 우울하게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당시 어렸던 저도 난 참 불행한 사람이야. 누구도 나 같은 사람을 구제해주지 않을 거야. 난 평생을 이렇게 가난하고 행복하지 않게 살 거야. 라며 비관적인 시선으로 살았으니 어른들이 봤을 때 뻔히 제 속이다 보였을 테니까요. 이런 저를 누가 입양하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저 같은 애는 입양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누군가는 또 고아가 되고 누군가는 부모가 생겨서 원을 나가는 일을 오랜 시간 동안 겪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7살쯤 되는 친구가 고아원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원장님과 그 친구의 부모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보통 친구들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고아원에 오는 친구들은 엄마나 아빠 중에 혼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친구는 부모님 두 분이 다 같이 오셨었고 아이는 입이 귀에 걸려서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되는 사람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원장님 손을 잡는데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저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이상하단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쁘장하게 생긴 꼬맹이가 입소를 하게 됐는데 성격이 걸걸한 것이 어린애였지만 사내 같더라고요. 7살인데도 남자애들이랑 축구도 곧잘하고 공놀이를 좋아하는 씩씩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면 학원 대신 고아원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가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을 그네에 앉아 쳐다보기도 했고 제가 고아원에서는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 동생들이 다치지 않게 잘 돌봐주는 역할도 했죠. 그러던 하루는 그네에 앉아서 애들 노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 꼬맹이가 제게 달려오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오빠는 맨날 혼자 있는다고 가서 말도 걸고 놀아주래. 라면서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엔 당돌한 그 친구를 보며 저리 가서 내 친구들이랑 놀아라면서 그 애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그게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말 한마디 안 해본 애가 제게 다가와서 놀자고 하니 속으로는 기뻤지만 겉으로는 그 마음을 빗줄게 표현했던 것 같네요. 그 꼬마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선생님이 놀아주라고 했는데 라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서 자꾸 놀자고 보채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며 귀찮게 굴었죠. 처음에는 싫은 척 귀찮은 척 밀어냈지만 자꾸만 다가오는 그 친구가 점점 고맙게 느껴졌고 우리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 꼬맹이와 가까워지면서 원장님은 제게 요즘 민석이 진짜 많이 달라진 거 알아? 선생님이 민석이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180도 변했어. 말 한마디 안 하던 애가 농담도 곧잘하고 친구들이랑도 너무 잘 놀고 그런 게 보면 희영이가 민석이랑 친구가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민석이가 희영이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 원래 이런 줄 알았는데 신기해요. 얼마 전에 희영이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기분이 맨날 좋아 보인대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춘기에 접어들었지만 희영이라는 친구 덕분에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넘길 수 있었고 3년 남짓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많이 변했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꼬마였던 그 친구도 10살이 되었고 저는 중학생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은 고아원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는 유치원을 다녔는데 아침에 제가 학교 가는 길에 그 친구를 유치원까지 바래다주고 저도 학교를 갔었고 혹시나 그 꼬맹이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나서서 친오빠처럼 그 친구를 지켜주곤 했습니다. 고아원에 온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소속감이나 가족 같은 마음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원장님은 내 엄마고 이곳에 있는 친구들은 내 형제라는 것 그리고 내가 부모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 친구 덕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격이 밝고 삭삭한 희영이를 미국에서 입양하겠다는 입양자가 나타났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로 입양을 가게 된 거죠. 한국 땅도 아니고 미국이라니. 솔직히 어린 마음으론 희영이가 가지 않고 저와 함께 고아원에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지만 그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는 입양을 가는 게 훨씬 좋은 삶이었기에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그 친구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저에게는 고아원에서 처음 사귄 친동생이었고 그 친구도 제게 오빠는 나한테 우리 가족 오빠야. 나는 민석 오빠가 제일 좋아. 나중에 커서 민석 오빠랑 같이 살아야지. 라면서 애교도 많이 떨었네요. 둘 다 엄마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동질감이 많이 형성됐고 어린 꼬마였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같이 놀 때도 너무 재밌어서 그 친구와 헤어지는 게 정말 아쉽고 싫었지만 제가 학교를 간 사이 그 친구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가고 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비록 고아원에서 만났지만 친동생이라고 생각했고 고아원 원장님 외에 제 유일한 가족이라고 느꼈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떠나고 나서 무탈하게 보냈다고 생각했던 사춘기가 찾아왔고 원장님과도 사이가 급격하게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기도 전에 저는 고아원을 나와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자립시 나라에서 지원받은 금액과 아르바이트비로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종종 그 꼬맹이가 생각나기도 했고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까 싶었지만 그 친구는 이미 가족이 생겨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이 연락하는 게 그 친구에게 고아라는 기억을 끄집어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이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느껴졌죠. 원장님께 가끔 연락이 와서 희영이랑 연락 가끔 하는데 내 안부도 전해주게. 안 그래도 희영이가 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더라. 희영이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인기가 정말 많다던데, 여기서도 그렇게 대장 노릇을 하더니 거기 가서도 서양인들 사이에서 안 밀리고 대장처럼 지내나 봐. 참 대단한 애야. 라면서 그 친구 안부를 제게 전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희영이한테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굳이 원 나와서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잘 지내고 있니까 걱정 마세요. 라면서 최대한 원장님의 연락을 피했죠. 원장님은 제가 걱정이 돼서 제게 연락하는 걸 알았지만 원장님께 연락이 오면 제가 고아라는 게 현실로 와닿는 느낌이라 좀 힘들기도 했었고, 그때만 해도 아르바이트와 시험 준비 외에는 모든 게 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 다행히도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의 입학금도 등록금도 마련할 형편은 안 됐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나라에서 지원받은 돈과 죽을 둥 살 둥 알바로 모은 돈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군대를 다녀오고 등록금이 없어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2년 동안 돈을 모은 뒤 다시 복학하려 했지만 돈을 버는 게 먼저일 것 같아 결국 자퇴를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돈에 쫓기며 살다 보니 연애는커녕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가끔 자려고 누우면 참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냥 이대로 눈 감고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가끔은 나를 이렇게 고아원이라는 곳에 버려둔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을 떠올릴 때마다 그 친구 생각을 떼어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쯤이면 그 친구도 성인이 됐을 텐데 어디서 뭐하고 사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고, 원장님께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죠. 참 아쉬웠습니다. 이성으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도 괜찮은 친구였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쁘다 보니 어딜 가도 참 잘 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대학을 자퇴한 저를 받아준 고마운 회사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으로 유명한 회사의 하청업체였고 제 학력에 비해 높은 수준의 회사를 입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회생활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20대 중반이 넘었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다 큰 어른임에도 야 너 고아원 출신이라며? 그런 곳은 어때? 진짜 원장이 나라에서 나온 돈으로 너네 부려먹고 그래? 뭐 뉴스 같은 데서 보니까 돌봐준다는 핑계로 노예처럼 부려먹는다는데 진짜야? 라면서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고, 술자리에 가면 상사가 제게 자 우리 고아 출신인 최 대리가 술 한잔 따라봐.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냉수적인 사람이 따라주는 술 맛은 어떤지 먹어나 보자. 내가 이런 술을 어디서 받아보겠어. 고아가 흔치가 않잖아. 라면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은 버틴다고 버텼는데 대놓고 저를 따돌리고, 제가 활발한 성격도 아니다 보니 그런 시선들이 못 견딜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직장에 취직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결국 제 손으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나마 친한 동기에게 듣게 된 건데, 제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에 취직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저를 따돌리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나간 뒤로는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고 저한테 줄 월급으로 여비서를 뽑아서 제가 퇴사한 게 너무 다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걸 듣고 참사랑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무기간이 고작 1년밖에 안 되니 다른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마다 근무기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첫 회사인데 1년이면 무슨 일 때문에 퇴사한 건지 물어봐도 돼요? 라면서 제게 질문을 하곤 했죠.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제가 고아원 출신인데 그게 좀 못마땅했던 것 같네요. 고아라서 불편하게 자랐다는 생각 안 해봤고 혜택이라고 해봤자 회사 입사할 받은 위로금 같은 것도 없는데, 아복지센터 연계된 회사라서 지원은 했는데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문제됐던 건 없었네요. 라고 솔직하고 담담하게 얘기했네요. 그렇게 면접을 보고 나서 2시간 뒤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일해보자면서요. 어찌나 기쁘던지.
다시는 취업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보다 연봉도 낮고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돈을 벌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기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그렇게 취업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회사 복지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봉사 동호회였습니다. 회사 내 직원들끼리 모여서 고아원이나 유기견 보호센터, 요양원 등을 매년 돌며 봉사를 하는 거였죠.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고아원을 선택했습니다. 분명 저 같은 친구들이 그곳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란 생각을 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죠. 회사 근처 4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제가 나온 곳보다 더 시설이 좋지 않고 산속 깊숙하게 있어서 아이들이 생활하기에도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양손 가득 간식거리와 생필품 그리고 학용품을 사들고 고아원을 방문한 첫날이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제가 지금 누굴 도울 처지가 아닌데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제 생각을 읽었는지 회사 선배가 민석씨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근데 이렇게 고아원 갔다 오고 나면 마음만이 뿌듯하고 좋아. 민석씨도 알잖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주고 나면 그 이후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라면서 제게 꼭 같이 봉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선배, 솔직한 말로 저도 고아원 출신이라 거부감 느끼기 싫은데 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네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컸는데 저보다 한참 어린 꼬맹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어렵네요. 라면서 애꿎은 머리만 긁어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처음 가는 고아원을 가는 건 참 어려웠는데 몇 번 가보다 보니 어린애들이 저를 잘 따르기도 하고 저도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그곳에서 많이 풀기도 했네요. 어린아이들과 운동장에서 개주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씨름도 하면서 놀았는데 제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참 좋았습니다. 가끔 선생님들과 차를 마실 때면 대리님도 고아원에서 잘하셨다면서요? 혹시 그럼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 있으세요? 우리 원아들은 워낙 사이가 각별해서 여기서 나가고 나서도 자기들끼리 형제라면서 같이 사는 애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라며 제가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동생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미국으로 입양을 갔거든요.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그 원에 봉사를 오는 사람은 회사원 말고도 일반 대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날은 한 대학의 사회복지과에서 봉사를 왔더라고요. 5명 정도였는데 저보다 한참 다들 어린 친구였고 학생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돈이 없어서 사오진 못했지만 그 친구들은 체력으로 때우더라고요. 고아원 내 여기저기 청소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대학생들과 힘을 합쳐 봉사를 하는데 그곳에도 봉사 동아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친구들도 다 잘 이끌고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학생이 여기 짱이야.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라면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전 학생 아니에요. 졸업생이고요. 쟤네는 다 후배들이죠. 애들이 처음에는 안 온다는 거 제가 억지로 끌고 왔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참 당차 보였습니다. 보통 졸업생들은 학교에 잘 안 오는데 후배들까지 끌고 봉사를 오는 게 대단해 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그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유쾌하고 재밌더라고요. 맨날 회사 사람들이랑만 얘기하다가 외부 사람이랑 처음 대화를 나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랜만에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건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친구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제게 묻더군요. 근데 아저씨라고 해야 할까요? 오빠라고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데 6살 차이면 좀 애매하니까 삼촌이라고 할까? 라고 말했더니 웃더라고요. 그럼 삼촌이라고 할게요. 삼촌, 근데 여기 봉사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여기는 산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대도시 쪽에는 후원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여기는 좀 외진데 있어서 그런지 사람 손길이 별로 안 닿아요. 좀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나 이런데 관심 많아. 나도 고아원 출신이거든. 내가 있던 인도 되게 작은 곳이야. 내가 어릴 때만 해도 한 10명 됐나? 진짜 작았어. 지금은 교회로 바뀌었는데 원장님이 여기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 이런데 오는 게 좀 불편했는데 오다 보니까 그냥 마냥 좋더라.
하면서 옛날 얘기를 시작했죠. 오, 고아원 출신이시구나. 저도 이런데 관심 많아서 고아원 봉사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도 간 거고요. 라면서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 졸업을 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도움이 필요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다니면서 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너랑 잘 어울린다. 되게 마음이 넓고 따뜻한 친구 같아. 엄청 사랑받고 큰 티가 다. 난 좀 어두워 보이지? 내가 어릴 때 부모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가 봐. 사람들이 나 보면 다 우울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도 좀 우울한 성격이야. 라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까지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대화가 잘 통하다 보니 연락처까지 교환하게 됐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 어엿한 직장인이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 생각해서 사적으로 밖에서 만나 술까지 마시는 사이가 됐죠. 그날은 고아원 봉사를 마치고 호프집에서 2차로 술을 한잔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삼촌이라 불렀던 저는 어느새 오빠가 돼 있었고 그 친구는 술이 취하면 가끔 팔짱을 끼기도 하고 애교를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성적으로 끌리진 않더라고요. 그날도 그 친구가 술이 취해 제 옆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저는 그 친구를 밀어내면서 뭔가 이상해. 너한테는 이성적인 감정이 안 느껴져.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 동생 같아서 그런가? 혹시 너네가 남자로 보여? 라고 대놓고 물었더니 아니요. 저도 오빠가 그냥 친오빠 같아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저 원래 이렇게 막 술 먹고 기대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쉬운 여자 아닙니다. 라면서 못을 박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 친구가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고 만약 제게 고백을 하면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혼자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새벽 2시가 넘었고 지하철도 버스도 끊겨서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둘 다 집이 멀어서 다른 술집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제 팔짱을 끼면서 오빠, 우리 저기 들어가서 마실까? 라며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모텔이었습니다. 야, 안 돼. 너 내가 오빠 같다며 모텔을 왜 가자고 하는 거야? 지금 나 시험하는 거야? 라면서 화를 냈죠. 그래, 시험하는 거다. 내가 동생 같다며 왜 못 들어가는 건데? 나 허리 아파. 그냥 편하게 술 먹자는 건데. 그게 이상해. 이상한 생각하는 오빠가 더 이상하지. 라면서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저도 지기 싫어서 그래 가자. 가. 너 내가 털끝 하나 안 건드린다고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된다. 알겠지? 라면서 소리쳤죠. 전 자신 있었습니다. 정말 그녀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술을 왕창 사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마주 앉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시답잖은 농담 따먹기를 하다 보니 해가 뜨더라고요. 와, 해 뜰 때까지 마셨네. 우리 딱 2시간만 자자. 진짜 이대로는 피곤해서 집에 못 가겠다. 라면서 저 먼저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오빠는 거기서 자요. 나는 테이블에 조금만 엎드려 있을게. 라고 하더라고요.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다면 옆에 와서 누우라고 했겠지만 동생이다 보니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피곤하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도 모르게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모텔에 들어와서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술만 마시는 게 가능할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상하게 저희 둘 사이엔 가능했습니다. 그녀가 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유학생활을 해서 그런지 좀 열려있는 마인드이기도 했고 저도 한국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애인이 아니면 손끝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주의인데 솔직한 말로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여기서 이성에 꺼내놓으면 그 친구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습니다. 비록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할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놓쳐버리면 평생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2시간 정도 잠깐 눈을 붙였는데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그 친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고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2통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침 이른 시간인데 왜 연락을 했나 싶어 전화를 걸었죠. 제가 연락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고아원 원장님이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자고 있는 거야? 오늘 출근 안 해?
나면서 엄마처럼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원장님, 저 오늘 연차 썼어요. 쉬는 날인데 진짜 또 잔소리부터 하시네. 아침부터 왜 전화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형이 기억나지? 너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미국으로 유학 갔던 그 친구.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더라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 안부를 물어보는데 내가 연락해볼래?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게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준다고 했어. 라면서 그 친구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요. 한국에 아예 들어왔대요. 근데 지금 연락하기가 좀 그런데. 이미 둘 다 컸고 이제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뭐.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원장님이 얘 그런 말 마라. 희영이가 너 엄청 궁금해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바로 전화했다더라. 아니면 내가 희영이한테 내 번호 알려줄 테니까 모르는 번호라도 전화 오면 받아. 알겠어. 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뒤 원장님에게 바로 휴대폰 번호 하나가 찍혀져 왔습니다. 저는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누군가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양손 가득 먹을 걸 챙겨 들고 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였습니다. 집에 간 게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아닌데요. 편의점에서 아침에 먹을 만한 거 있나 싶어 갔다 왔어요. 요즘에 즉석식품 이런 것도 잘 나와서 굶고 나가진 않겠네. 아침이나 먹을까요? 라면서 이것저것 차리더라고요. 봉지 안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꺼내는 그녀를 보니 참 신기했습니다. 애인도 아닌데 어찌 나를 이리 살뜰히 챙기는 걸까? 혹시 이 친구가 애인이면 어떨까? 라는 상상을 잠깐 하기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같이 아침을 먹고 대충 세수만 하고 밖으로 나와서 난 집에 간다. 오늘 쉬는 날이라 가서 좀 자야지. 더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물었죠. 그 친구는 전 출근해야죠. 오빠 다음에 또 봐요. 그땐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라면서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뭔가 아쉽기도 해서 좀 더 놀다가 갈래? 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냥 떠나버리는 그녀를 보니 잡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를 버스 정류장에 바래다주고 돌아서는 길에 원장님에게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영이에게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세요? 라면서 앳된 목소리의 여성이 전화를 받았는데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혹시 희영이, 나 공공고아원 민석이 오빠인데 기억날지 모르겠다. 어릴 때라서 하면서 말끝을 흐렸는데 민석이 오빠? 라면서 그녀가 깜짝 놀라 대답을 하는데 이상하게 수화기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꼭 저를 부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그녀를 쳐다봤는데 그녀도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제게 달려와서 오빠, 진짜 민석이 오빠 맞아? 0096원 최민석 하면서 제 이름을 묻더군요. 제가 원장님께 번호를 받아 전화를 걸었던 희영이라는 친구는 다름 아닌 지난 저와 모텔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던 그 친구더라고요. 내가 희영이라고? 뭐야 이름이 다르잖아. 너 진주라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어버버대며 그 친구의 이름을 다시 물었죠. 나 희영이 맞아. 나 미국 가면서 개명했어. 미국 이름은 자스민이고 한국 이름이 진주야. 진짜 민석이 오빠 맞아? 와 진짜 거짓말 같다. 오빠 왜 이렇게 변했어? 어릴 때 얼굴이 하나도 없잖아. 난 이름만 똑같다고 생각했지 진짜 오빠일 줄은 몰랐어. 라면서 저를 끌어안고 방방 뛰는 겁니다.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고 그대로 벙찐 채 가만히 서 있었죠. 순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내가 혹시 이 친구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생겨서 실수라도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겠다. 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출근해야 해서 길게 얘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 된 뒤로 가끔 만나 밥을 먹었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그 친구를 다시 만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평생 연애에 실패하던 제가 그 친구의 소개로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됐고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어 지금은 애가 둘인 아기 아빠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 연차에 비해 승진도 빨리 해서 연봉도 많이 올랐네요. 저와 그 친구의 만남이 한편의 드라마라면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겠지만 그 친구는 정말
저에겐 친녀 동생 같은 녀석이라. 그날 이후로 지금도 남매처럼 끈끈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만큼이나 가까운 그 친구의 좋은 기운을 받아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실은 그날 모텔에서 너에게 약간의 이성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솔직히 말했었는데 그 친구가 배를 잡고 웃더니 그래도 오빠 남자는 맞네. 나 같은 애를 두고 설레지도 않으면 그건 남자도 아니지. 라면서 기분 좋게 웃고 넘겨줬네요. 그렇게 취업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회사